11월에는 우리가 힘들었었던 10월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들이 좀 잠잠해질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한 내용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대선이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참 시나리오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뭐 갖가지 시나리오야 지금까지 워낙 많이 나와서 어느 쪽이 가장 무게가 있다고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전히 이제 좀 바이든 쪽에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도 있긴 하지만 이제 지난 2016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내셔널 폴,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지율 측면에서는 클린턴 때보다 바이든과 지금 그 그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격차가 한 거의 2016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좀 격차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경합주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경합주에서는 플로리다를 제외를 하면 대부분 어쨌든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던 미시건이라든가 애리조나, 콜로라도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현재 바이든의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합주의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쪽에 우선 우위를 예상하는 편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가장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떤 예상했던 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나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 이런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지금 우편 투표, 사전 투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딴지 소위 이제 소송을 걸고 그럼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계속해서 늦춰지거나 어떤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바이든 후보가 아마 앞서면 앞설수록 이렇게 이런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12월 15일 더 나아가서 내년 1월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이기 테고 만약에 이렇게 근데 잡음이 생긴다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의 시점은 더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고 또 민주당이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경기 부양책이 당장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게 이제 그 내년 1월이나 돼야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원도 1월 이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요. 12월 중순에 그 1차적으로 그 정부의 어떤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든 선거 끝나고도 한 달 동안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급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당이 뺏긴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민주당의 요구를 당장 들어줄 필요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으로 공백기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뭐 부양책이 굉장히 좀 절실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양책이 예상했던 것만큼 빨리 나오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시 눈은 연준 쪽으로 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선 직후에 FOMC 회의가 있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언급은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놔라라고 시장에서는 좀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 FOMC에서도 크게 뭔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유는 지난 3월 달이나 2월 달에서의 어떤 연준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도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기업들의 자본 조달 자체가 잘 안 되고 또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굉장히 좀 강력한 정책을 지금 그때는 당시에는 썼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주가가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사실 고점 대비해서 한 10% 내외 정도의 하락 정도이고 뭐 신용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회사채 시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뭐 꺾였다, 또 뭐 구조적으로 안 좋다. 뭐 이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어쨌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제 유럽이 막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결국은 미국도 이제 이런 혼란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현재 어떤 금융시장의 상황 그리고 어떤 경제 지표로만 봤을 때는 연준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뭐 내놓기는 약간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책도 물론 자산 매입을 좀 더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자산 매입의 어떤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해서 다양한 자산을 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정도의 미국의 경기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FOMC에서는 사실 별로 크게 기대할 거는 없을 걸로 그리고 오히려 조금 나빠지면 그 이후에 내년 FOMC에서 뭔가를 할 거다라는 정도의 시그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장 지금 분위기를 파악하셨을 때 FOMC에서 뭔가 크게 이런 내용이 없으면 뭐 예상했던 거야 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시장에서 또 뭔가 실망감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될까요? 시장은 연준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선거 결과에서 바이든 후보가 되고 민주당이 좀 압승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안 좋지만 12월, 1월에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아마 그 민주당이 상하원을 그러니까 크게 이제 소위 말하는 수입, 완전히 이제 블루 웨이브가 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 하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3조 달러보다도 좀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좀 불안감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기회로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충격을 잘 극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더 크게 환호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축을 한번 보도록 하자면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위안화야 지금 강세는 지속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달러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들도 계속 좀 면밀히 투자 전략을 세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근데 또 글쎄요 코로나19 생각하면 강세 압력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체적으로는 달러가 여기서 굉장히 강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원화의 강세, 그다음에 달러의 약세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팔랐고 네.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정부도 달러당 6.65 정도의 어떤 위안화 상황에서는 조금씩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위안화도 그렇고 위안화의 어떤 강세 속도, 그다음에 달러의 약세 속도도 조금 주춤한 시점은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코로나에 대한 통제 여부,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어떤 성장률 여부, 그리고 어떤 금리의 차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좀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추세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걸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속도는 지난 한두 달 동안 특히 지난 10월 달에 워낙 가파르게 그렇죠.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 약간 이제 속도에 대한 부담은 좀 지금부터는 좀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전략 부분에서 또 11월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뭐 일각에서는 예전과는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물론 합니다만은 어떤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소비주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플로우로 나오는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대해서는 투자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예, 특히 저는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소비주 흐름들 그리고 배당주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 소비주들을 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뭐 지금 코로나의 어떤 상황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좀 중국은 조금씩 이제 더 경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내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기까지 또는 3분기까지는 중국이 투자와 어떻게 보면 수출로 중국 경기를 끌어왔다라고 하면은 3분기 중반부터는 점진적으로 소비가 다시 따라 붙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이러한 어떤 중국의 어떤 개선, 중국 경제의 개선의 방향을 다 반영하진 않았다. 아직은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과 관련해서는 저는 금리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코로나도 생기고 뭔가 불안하면 사실 금리가 좀 더 빠져야 되는데 금리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재정 부양책 어떤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어떤 내재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즉 이제는 금융시장 내에 안전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 뭐냐? 결국은 확실한 배당이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수준이 여전히 조금 올랐지만 굉장히 너무 낮은 수준인 거를 감안을 하면 특히 연말에 배당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꼭 뭐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을 보더라도 이 배당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 또는 채권을 어떤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중국 소비주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투자 의견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1월 증시의 포트 전략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예, 저는 뭐 11월뿐만 아니라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16년이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2016년에는 예상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저희 한국 시장은 사실 선거 이후에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힘든 또는 좀 재미없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은 2016년 그 미국 대선 이후 연말까지 가장 강했던 섹터는 철강 섹터, 네. 그리고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에너지 화학 섹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지금 뭐 철강 화학주들 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고 반도체도 조금씩 이제 힘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미국 대선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당장 주기보다는 연말까지 그래도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와 관련된 리플레이션과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철강, 화학업종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앞으로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